네, 본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 만나시는 본격 토론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최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김준일 에디터 대신 나온 서영주입니다. 뭐 굳이 대신 나왔다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왜 김준일이 안 나오고 서영주가 나왔지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성 전 정무수석한테 마지막 질문 드렸더니 11개 상임위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예. 버스 떠났다는 거네요. 그러니 여당이 야당처럼 자꾸 이 국회 밖에서 돌고 다녔어야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7개를 받고 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하고 갔습니다. 예, 이 문제부터 좀 다뤄볼게요. 참 요즘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답니다. 정말 정부 여당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유린당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지금 여권 중진 의원님이 한번 저희 선배님이신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노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여당 내에도 두 가지 기류가 있대요. 고민이 좀 심하게. 예, 그러니까 하나의 기류는 강공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기류와 함께 그래도 우리가 또 정부 여당인데 어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복귀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원 구성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쪽에 약간 더 방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강공 드라이브에서 어떤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로서는 좀 빨리 좀 복귀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여론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을 국민의힘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 독재, 의회 내에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알겠어요.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대야투쟁, 오히려 좀 더 그 스피드를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뭐 국민의힘이 힘이 없다는데 국민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본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야죠. 11대 7. 21대 국회에서 하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집권한 여당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때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은 22대 때 국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건 버스가 아닙니다. 11개는. 자전거예요. 후진이 없어요. 근데 자꾸 후진하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최소한 22대 국회에서 108석 그나마 개헌 저지선을 국민들이 줬다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임위 갖고 싸울 수는 있는데 더 길어지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개라도 빨리 받으셔가지고 국회 정상화하면서 원내에 들어서 싸우는 것들이 국민의 힘을 얻는 길이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진 기어 있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아주 덜어 있습니다. 버스도 만 대 중에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 뭐 교체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뭐 지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후진 없이 전진만 하기에는 국민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또 양문석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이 또 엄호하면서 또 이게 상황이 좀 거칠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엄호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비판적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언어는 아니잖아요. 물론 학술적 용어이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든 정치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모두 다 선출되거나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께서는 본인을 돌아보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니까 과연 언론들이 각 역대 정권에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게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경비견이 되거나 권력에 붙어서 아니면은 아예 그냥 모든 걸 놓고 애완견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언론계에서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언어를 일부 언론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의 애완견이 아니라 감시견, 워치독 역할을 상당히 못하고 있다라고 좀 이런 좀 톤타운에서 얘기를 했다면 뭐 이런 빌미는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옆에서 덧붙여서 뭐 기레기네 어쩌네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이 논란의 구조가 말하는 메시지가 흐려지잖아요. 단어에 지금 얘기가 지금 매몰된단 말입니다. 애완견이라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라는 것들은 주장인데 그 주장만 받아 쓰는 이 언론의 행태를 바꿔달라라고 하면 정확한 메시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애완견 논란은 여기서 이쯤 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문석 의원이 애완견을 넘어서 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과 여당 쪽에서 이와 같은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의 언론이 검찰이 말을 받아쓰는 애완견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비판하니까 그와 같은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발작하는 것이 누군지 과연 언론이 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양문석 의원을 비롯한 친명 의원들이 발작하는지에 대해서 되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여기 오면서 좀 전에 최재성 그 수석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민주당에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약간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싸움을 확대시키는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양문석 의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회 독재를 넘어서 이제 언론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느냐 네.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잠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서영주 전 대변인과 함께 진행하는 본격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본격 토론.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 전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가지고 잠깐 토론했는데 이 문제는 이쯤 하고 네.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된 상황인데 어대한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지금 예, 최진영 변호사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어대한이냐 어대윤이냐 어대한이냐 네. 어대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이나 훈이나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죠. 결국 한동훈 대세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에 대해서
잠재적 잠룡군이 그 나경원 의원입니다. 아니면은 뭐 안철수 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었었는데 안철수 의원님은 아마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는 한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애둘러서 얘기했습니다만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좀 국민의힘의 저 또한 지지자로서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총선 이후에 혁신이 화두가 되고 어떤 정책이 화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친윤 비윤 어떻게 보면 친한 뭐 비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그 전당대회가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과연 컨벤션 효과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는 선거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이 상당히 큰 것이고 다만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과연 진짜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간접적인 마음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쏠리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전당대회의 어떤 그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위원장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고요. 어대안이라 뭐 이제 대세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세잖아요. 뭐 각종 수치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의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밖에서 좀 관망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머리가 좋은 분 아닌가 좀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본인이 들어올 포인트를 잡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고마워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 이상 나올 의미가 없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김기현 체제처럼 또 한동훈 전 위원장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당대표의 역할, 보위하는 역할을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의미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서브니스가 터지면서 각을 세우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뭔가 대립적인 위치에서 들어오는 어떤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덜었어요. 물론 이제 그 마음속에서는 당내에 있는 친윤 그룹들을 조금 뭐라자면 개혁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포지션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친윤 그룹들 뭐 이철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들이 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비하 섞인 발언까지 좀 내뱉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검찰의 중간 간부였던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꺾을 만한 어떤 분위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자체도 고민만 할 뿐인데 안철수 의원 그만두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을 가늠하는 건 각종 수치 다 의미 없고요.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마치 적대적 공생관계 같은. 그렇게 될 공산이 크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보수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어떤 세력들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 중에는 늘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국민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도 공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부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나름대로 이제 당에 들어오면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뭐 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는 공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면은 공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어떻게 보면은 대세론이 됐느냐?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으로서의 어떤 그 지구당 부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어떤 존재감 두 가지 키워드인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이제 9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뭐 200개 가까이가 그 어떻게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아닙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 풍찬 노숙합니다. 정말 그 선거 때 외에는 돈 한 푼 거둘 수가 없는 그런데
지구당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상시적인 정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사실 그와 같은 정책에 공감 안 할 원외가 누가 있습니까? 그걸로 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원외위원장들의 마음을 샀다. 더불어서 최근에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상황 속에서 검사 사칭하는 민주당 대표대, 검사 출신 국민의힘 대표 이런 각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사실상 야당의 어떤 예봉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어젠더와 어떤 존재감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대체 수단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 나아가서 중도 표심까지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국민 시각에서 최진우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검사고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을 했다. 검사 사칭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몇 년 전 일을 꺼내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데 국정운영을 잘했느냐라는 수치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은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표나 지도자로 뽑기는 좀 거부감이 있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검사의 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게 본인이 정치인 한동훈을 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분 공감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했냐면 이거는 대선이 아니고 전당대회고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이른바 당심 80% 민심 20% 이런 속에 그리고 또 20% 민심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20% 정도 측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또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어떤 세팅이 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예. 이제 좀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의협이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또 다른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 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중증연합회 안선영 이사도 모시고 직접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100일 넘게 해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치권이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무슨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게 개입을 안 했어요. 발언도 거의 없고 하여튼 사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는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죠.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와 같이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해서 같이 얘기하고 할 때 사실 거기에서 협치의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의정 갈등 속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1일 1특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공략하고 정쟁만 강화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협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지렛대로 해서 이 원구성 협상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의도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의사들이 결정해야 될 시간, 의사들이 지금 파업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돌아와야 될 시간인데 벌써 사법부가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떠나서 진짜 후진 기여도 없는 의대 정원을 가지고 백지화하라는 이런 요청 국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마치 의사들이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고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의사들 그리고 또 양심 있는 어떤 의료인들의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의료계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 좀 설득하는데 나서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영교 대표님. 네. 그러니까 참 그 이번 정부 무능하다고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민주당이 뭘 했냐고 물어보는데 야당이에요. 의석이 많은 거하고 다르고요. 행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접시를 다 깨트려 놓고 그 파편을 옆에 있는 민주당한테 왜 같이 안 치우냐고 욕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의정 갈등 부분은 정부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자를 외면하는 의사들 매우 나쁩니다. 무능한 정부만큼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가 국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뭐 했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행정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비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격시사에서 이 환자들의 목소리, 의사단체 목소리 듣잖아요. 그런 거를 의총에서 트세요. 박정훈 의원이 괜히 이재명 대표 공판자료나 해서 위증교사 이런 거 모여서 듣지 마시고 정말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녹취를 따다가 고민하고 국민의힘이 정부 용산에 대통령님이 이대로 둬서는 현장에서 환자들이 다 힘들어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것들.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힘을 보태주겠죠. 그러면 야당이 나서서 용산에다가 대통령님 환자들이 이러니까 우리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은 뭐합니까? 저 이런 반문 드리고 싶어요. 네. 정부 여당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실 뭐 민주당에서 힘이 없다고 하는데 전 국민 25만 원씩 돌려주는 예산까지 편성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개헌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 국민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만들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이 부분을 어떤 갈등을 해결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그런 게 했는 적이 있습니까? 결국 지금 말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의도에서는 내가 여당인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나경원 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이 좀 협조하고 민주당이 지렛대를 들어서 이 부분을 협조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지지율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상황을.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오다지 마시고 대통령 같은 것과 대통령은 다릅니다. 그건 분명히 얘기하시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집행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의견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증언 자체를 밀어붙이면 의사 반발이 있으니 그 중재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좀 수를 늘려갑시다라고 민주당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저희가 뭐 저기 의사단체랑 정부랑 앉혀놓으시고 심판 보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야당이잖아요. 행정집행 그다음에 집단윤리에 대한 뭐 법적 집행 이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저희로 하는데 잘 의사단체가 말을 안 들으니 야당한테 부탁을 하세요. 의사단체랑 좀 중재를 좀 해보십시오. 안 하잖아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뭐 말씀드렸듯이 공은 의사단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어떻게 보면 파업 투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좀 뚜껑을 열고 봤더니만 그 지역 동네에 있는 의원들 뭐 평소 때와 다름없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큰 병원에서도 큰 차질 없이 진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눈과 국민의 어떤 감시의 눈이 따갑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매운동 하니까 뜨거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날 정도로 물러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물러났습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의대 정원 제로로 만들어라. 또 그리고 행정 어떤 그 명령 다 취소해버려라. 그리고 또 의료 패키지 이것도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후퇴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사 또한 헌법 11조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들만 특혜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파국으로밖에 갈 수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오롯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야당 저는 뭐 정부 여당의 책임이 뭐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맞습니다. 저도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예. 정부 여당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야당도 남의 일처럼 바라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그 두 분께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정 갈등 부분들은요. 네. 저희 민주당도 이제 상임위가 가동이 되면 이제 빨리 국민의힘 들어오셔서 복주의를 가동하고 저는 정부 단체랑 따지고 보면 의사 단체랑 불러서 국회에서 좀 논의회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강대강으로 가고 멀리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남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의 지금 뭐 임 회장 같은 경우에 이 결정들이 좀 더 일방적이고 조금 거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단체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비판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정부도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그럴 때는 단순하게 집단위원회 했을 때는 뭐 어떤 엄벌을 하겠다, 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보다는 불러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이 찾아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 강대강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누가 승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이기냐 의사단체가 이런 문제로 가면 안 되고 국민이 고통받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화회장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를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도 입술이 다 부르터서 있는 모습을 좀 보는데 아마 의정 갈등 때문에 가장 마음고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단체에게 복귀하라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의협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지금 보면은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하니까 투쟁에 어떻게 보면은 그 원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복귀의 타이밍조차 놓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안에 대해서 의협의 문제를 삼키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인중개사 회의에서 같은 날 다 문 닫고 야유회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의협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말은 뭐 휴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업이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의료계에서도 의료 종사자들의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의사 파업이다. 황제 의협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이제 넘어서면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오늘 아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환자들의 목소리를 깊이 듣고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결국 남은 것은 강공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약간 이제 저 해법은 이제 결이 좀 다른 해법을 두 분이 제시하셨네요. 우리 네. 서영주 대변인은 어쨌든 국회가 좀 빨리 가동이 돼서 정상화돼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접점을 좀 만들어내자는 제안을 제시하셨고 지금 최지영 변호사는 이제는 뭐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원칙대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장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푸틴이 지금 북한에 가 있습니다. 김정은과.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6.25 이후 최대의 그 군사적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북러 군사동맹이 그런데 자동 개입 수준의 군사동맹이 맺어진다면 국제 여론을 감안해서인지 그런 군사동맹을 맺는 것까지는 안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지만 사실상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한중 그 외교안보 대화도 우리가 맞불 차원에서 또 서울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두 분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웅 변호사. 푸틴하고 지금
1대1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한다. 뭐 이렇게 러시아가 전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동 개입 한마디로 동맹 수준의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우리의 걱정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푸틴이 북한으로 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기를 보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너무 우리가 얘기하는 넘어서는 안 될 선 레드라인까지는 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최첨단 무기와 관련된 기술 지원이라든가 미사일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큰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쿠 러시아와의 어떤 접촉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어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지렛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지금은 차관급 어떻게 보면 회담이었습니다만 이것을 향후에는 장관급 의 대화를 비롯해서 좀 높은 수위의 어떤 그 안보와 관련되는 그 대화를 격상함으로써 중국을 통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고 더불어서 최근 그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윤 대통령이 왔을 때 보면은 한미 관계의 어떤 동맹이 복원되고 있고 플러스 한미일 관계의 어떤 관계도 훨씬 더 지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맹의 어떤 그 단단함을 더 강화함으로써 결국 이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초래한 것들이 이제 외교적 균형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중러든 한미일이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뭐 병풍이나 뭐 어떤 이용당하는 필요는 없어요. 북중러에 있어서도 중국, 러시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놓고 본인들의 외교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외교 관계를 그래서 전략적 모성을 썼던 것이에요. 결국엔 안보는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에게 그래도 뭐 되게 좀 적대적이지는 않은 여지를 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안보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에 국민들의 안전, 특히 한반도에는 절대 전쟁은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외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냥 강대강 힘으로 우리가 북한을 미국과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곧 평화다. 라고 해버리면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책은 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가진 자들이 불행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갈 거예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 그분들께서 생활하는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단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이 사실상 이 군사동맹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교의 방향을 좀 균형 외교로 좀 바꾸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신냉전 시대 이른바 경제 안보 일원화되는 시스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크게 보면은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전략적 모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스탠스를 미국과의 한미 관계를 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전략적 모성을 통해 가지고 말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비굴한 평화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이 대비가 없이 평화 탈원만 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국민이 희생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정부를 택한 것도 그와 같은 어떤 국민들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으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늘상 이 외교에 있어서는요 국민 중심으로 그다음에 자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익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들러리 배교는 그만하시고 저는 좀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은 불가다라는 입장을 좀 반드시 좀 피력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예. 예. 하실 말씀 많은 거 제가 표정으로 알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본격 토론, 오늘은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의료 사태 문제 그리고 그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에 이르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권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